중동판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 전세버스가 내리막 구분길에서 옆으로 넘어져 학생 등 3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그때 그 재난 정진항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지천으로 피어난 5월이 왔지만 2020년의 5월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경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국내 처음 발생한 감염병 메르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나 변비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메르스는 현재까지도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며 중동에서의 치사율은 4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2012년 4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발생한 메르스는 뚜렷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낙타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지역과 기후도 다르고 낙타도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메르스 감염이 시작되었을까요? 2015년 5월 바레인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 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입국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던 이 남성은 입국 7일 만에 열이 38도까지 오르며 기침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 몸살로 여기고 아산 서울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평택 성모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했다 퇴원했지만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이후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가 다음날 다시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 증상에 병원 측은 서울시 역학조사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난 지 9일이나 지나서야 그 원인이 메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의 감염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메르스는 치명률은 높지만 환자 1명이 0.6에서 0.8명에게 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전파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초 확진자에 의해 무려 6명이 감염되었는데요. 보건당국은 최초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초동 대응이 늦었던 것을 빠른 확산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병원을 찾았을 당시 중동 지역에 다녀온 사실을 의료진에게 밝히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외래 진료와 입원을 했던 3곳의 병원에서 차례로 2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슈퍼 전파자였던 환자들 역시 메르스 증상이 시작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평균 8.2일이 걸렸는데요. 격리 조치가 지연되면서 다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여지가 많았던 것이죠. 여기에 당시 정부가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의 실명과 위치 등 주요 정보를 익명으로 공개하면서 불안을 가중시켰고 병문안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 특성과 맞물려 폐쇄적인 구조의 병원이 메르스 최대 집단 감염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르스에 대한 각 기관들의 소홀한 사전 대비, 메르스 환자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초동 대응의 부족 등으로 2015년 국내에서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보건당국은 더 이상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종식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3년 뒤인 2018년 9월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했지만 다행히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0월 16일 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방역 업무를 개선하고 병원의 시설 및 역량 강화, 병문안 문화 개선, 신속한 역학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도 최전선에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많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분들,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해 주시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 실천을 통해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5월은 예년 같으면 소풍이며 수학여행 가는 버스들로 전국이 들썩일 시기였죠. 이맘때면 한 번씩 가슴 철렁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7일 오후 1시경 한라산 인근 도로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갑자기 화단을 들이받고 반대편 사선을 넘어서 도랑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 안에는 전남 순천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한라산 등반을 마친 후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와 학생 2명이 숨지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당시 학생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과속과 제동장치 이상으로 추정됐지만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빽빽하게 짜여진 수학여행 일정인데요. 사고 차량 역시 점심 식사 장소로 가는 시간이 늦어지자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당시엔 전세버스의 과열 가격 경쟁으로 정규 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대형 면허를 가진 개인 택시 기사들을 임시로 고용하는 등 안전관리도 소홀했는데요. 사고가 난 뒤 버스기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학여행길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18일 강원도 을지전망대 인근 도로에서 대형 관광버스가 산비탈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태롭게 멈춰선 버스 안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40여 명의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대형 참사는 면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학생은 두개골 골절 등의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버스 기어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위해 수학여행 버스의 연식을 5년 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고 버스는 2004년에 출고된 것으로 학교 측과 계약했던 것보다 더 낡은 차량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전세버스 업주는 차량 등록증을 2007년으로 위조한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노후 전세버스의 운영을 업주의 양심에만 맡길 순 없는 문제 같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깨진 버스 창문 밖으로 초등학생들이 하나 둘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0명이 6대의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서울 경복궁으로 가던 길에 전세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12명이 다쳤지만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대열 운행이었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버스 간의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두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연쇄 충돌한 것인데요. 대열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차를 두고 출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기본입니다. 이 시기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큰 곳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즐거운 나들이길이 사고길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무리하게 이곳저곳 시간에 쫓기며 돌아다니는 일정보다 참된 현장 체험이 될 수 있는 수학여행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5월 황금 연휴 기간 벌써 관광지는 예약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마시고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업자를 지켜주는 안전슈트, 안전보호구. 올바른 착용법이 중요합니다. 주요 보호구로는 안전모, 청력보호구,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그리고 안전장갑, 안전대, 보호복,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정확히 착용해야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모 착용 방법. 안전모는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안전모 착용 전에는 모체, 착장제, 충격흡수제와 턱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착용할 때는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머리 고정대를 조절하고 귀의 양쪽에 턱근이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턱근을 견고히 조여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발밑의 위험을 차단해주는 안전화 착용 방법.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와 충격, 게임과 찔림, 감전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먼저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절연화 등 작업 성격에 맞는 안전화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발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한 후 끈이 풀리지 않게 착용해야 합니다. 잠깐! 아무리 바쁘고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화를 꺾어 신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아찔한 추락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대 착용 방법.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네식 안전대의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대는 착용 전 반드시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안전대와 부속 설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로프는 되도록 2m 이내로 짧게 사용하고 지질 로프를 2명 이상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대의 쨈줄이 예리한 구조물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대를 착용해 볼까요? 먼저 양어깨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양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워주세요. 훅을 구명줄에 걸고 수직 구명줄인 경우 훅을 안전대의 D링에 걸어주세요. 중요한 안전 체크. 착용 후에는 이상 유무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소음도, 위험도 차단해주는 청력보호구 착용 방법.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귀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보호구는 뜨거운 슬래그, 분진, 비산입자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의 경우 귀마개 전체를 돌려가면서 크기를 압축해줍니다. 그 다음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 넣어줍니다. 착용 후에는 약 15초 정도 눌러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면 청력 보호 끝!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귀마개가 보이지 않아야 제대로 착용한 것입니다. 귀 덮개의 경우 착용 전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합니다. 머리 크기에 맞도록 귀 덮개의 좌우측 조절대를 조절하고 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착용해주면 소음도, 안전도 이상 무입니다. 질식 재해를 예방해주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방법. 분진 흡입 방지, 화학물질 중독,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 재해는 호흡용 보호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 착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둥글게 편 후 아래 방향으로 머리끈을 떨어뜨려줍니다. 턱 아랫부분에 마스크를 갖다 댄 후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끈을 잡아당겨 착용합니다.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펴가며 얼굴과의 틈새를 꼼꼼히 막아주고 코 누름새를 구부려 코 부위와 잘 맞도록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부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었는지 양손으로 다시 한번 밀착 검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뒤 목 뒤에서 목끈의 고리를 끼워줍니다.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게 조절해줍니다. 마스크는 착용 방법도 중요하지만 밀착 검사도 중요한데요. 먼저 손바닥으로 정화통을 막은 후 숨을 들이마시면 면체가 얼굴 쪽으로 오그라드는데 이렇게 면체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음압 밀착 검사까지 실시해주면 방독 마스크 착용 완료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사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화통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기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기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송풍기, 호스, 유량 조절 장치, 안면부 등의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한 후 먼저 송풍기와 호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호스와 안면부를 연결한 뒤 안면부에 누설이 없도록 착용합니다. 송풍기에 전원을 연결한 뒤 안면부에 공기가 잘 공급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작업 안전 수칙에 맞게 송기 마스크 착용 이상 유무도 꼭 확인해 주세요. 호흡이 어려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기호흡기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0바 모델의 경우 사용 전 용기 밸브에 내장된 압력계의 잔압이 270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용기 밸브가 잠겨 있는지, 용기 밸브와 고압 조정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등지개에 용기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되었다면 양압 조정기를 화살표 방향에 맞춰 안면부와 결합해줍니다. 이제 착용해 보겠습니다. 용기가 부착된 등지개를 좌우측 어깨에 걸어주고 어깨끈을 잡고 몸에 고정시켜줍니다. 허리버클을 결합하고 가슴끈을 몸에 맞게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면체 호스와 멜빵에 고정된 커플링을 연결시킵니다. 이제 호흡 장치를 대기 호흡 위치에 맞춰주고 면체를 머리 위에 덮어 씌워주세요.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만약 호흡이 안 된다면 대기호흡 상태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머리 조절끈을 뒤쪽으로 잡아당겨 얼굴에 밀착시키고 중간, 아래 순서로 끈을 당겨 착용합니다. 다음으로 용기 밸브를 열어주고 우측에 있는 압력계 지침이 270바 이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대기호흡 장치를 양압 호흡에 맞춘 후 숨을 크게 들이마셔 호흡해주세요. 이때 비상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됐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궈주면 공기호흡기 착용 완료입니다. 귀찮아도 불편해도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산업 현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슈트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 차트를 달리는 남자 조우종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산재 사망 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입니다. 하역기계 사용 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정말 높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하역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재해 원인들을 안전 차트 5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5위. 입고장에서 한 작업자가 화물 자동차에 실어온 부품을 하차하는 작업 중인데요. 그런데 화물 자동차에 고정한 섬유 벨트를 푸는 순간 물류 대차가 화물 자동차 적재함 아래로 갑자기 떨어져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물 자동차에서 100kg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 섬유 벨트를 해제할 때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면, 또한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지켰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4위. 이곳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한 작업자가 화물 자동차의 적재물 위에 올라가 재활용품을 정리하다가 그만 적재함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던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또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추락 위험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만 제대로 지켰다면 얼마든지 예방 가능했던 재해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두 사고 모두 현장에서 작업 지휘자와 작업 계획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5위는 화물 자동차 적재물이 떨어져 맞음, 4위는 화물 자동차에서 작업자 추락이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3위. 2018년 양주시의 한 사업장.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팔레트에 올라가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그만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하역 운반기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지게차를 배관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한 고소 작업대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큰 원인인데요.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를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게다가 떨어진 위험이 있는 작업인데도 개인 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안전수칙 미준수. 어쩌면 사고는 예견돼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참 이게 지게차를 고소 작업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처럼 하역기계의 잘못된 이용, 바로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3위. 바로 지게차의 고소 작업대 사용이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2위. 2017년 한 옥외 현장.
작업자가 지게차로 포대를 운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게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고 운전하고 있던 작업자가 떨어져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체 왜 지게차가 넘어진 걸까요? 작업자는 작업 편의상 포크 한쪽에 약 1.2톤의 포대를 걸어 운반했는데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지게차 넘어짐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작업자는 지게차 조정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게차를 운전했고 지게차에 부착된 좌석 안전키도 착용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게차 하역 작업할 때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높이, 또 무게, 경사로 인한 무게중심의 변화, 그리고 타이어 눌림 상태에 의한 적재 시의 좌우 안정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면으로부터 8.64도 이상의 경사로를 운행할 때 지게차의 무게중심이 안정 범위를 벗어나서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2위, 바로 지게차 넘어짐이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1위. 2018년 한 공장 사업장. 작업자들이 산의 도로로 이동 중인데요. 그런데 뒤쪽에서 오던 지게차와 추돌하고 2명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은 먼저 작업자는 지게차 운전 시 적재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운행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작업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했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네요. 게다가 지게차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전방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 중에 약 34%가 지게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랍니다. 전체 사망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예방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1위, 지게차 부딪힘이었습니다.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만 제대로 운전을 하고 또 사용을 하셔도 산재 사망사고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역 운반기계 주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운전 시 안전수칙.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 중에 기본. 규정 속도를 준수해 운행하고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물 적재 시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걸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하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이송 시에는 지정 운전자 외의 운전은 절대 금물, 아시죠? 상하차는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발판 사용 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게차를 이용할 시에는 지게차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춰야 하며 적합한 기준의 헤드가드가 설치돼야 합니다. 또한 백레스트가 갖춰지지 않은 지게차는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하는 팔레트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안전 차트를 달리는 남자. 지금까지 산업 현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게차 등 하역기계 사용 시 주요 재해 발생 원인부터 안전수칙까지 알아봤는데요. 화물의 깔림, 지게차 부딪힘, 넘어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더 철저하고 꼼꼼한 안전수칙 준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모든 현장 작업자분들 오늘도 안전하세요. 저 건물 아닌가? 네,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옆에 잠깐 세우죠. 경기도 인근의 한 건설 현장.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것에 다소 당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현장에 돌아가고
현장 소장은 도대체 왜 뻔히 작업 중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다고 감추려 하는 걸까요? 건설 현장대에는 오히려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해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 그 심각성이 조명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추락 사망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전보건공단과 밀착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지금 안전보호가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정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손도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좀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장 내부에서는 전기 시공을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요. 선생님, 거기 왜 안전모랑 안전대 안 하셨어요? 사장님, 작업하실 때 안전모 착용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 안전대조차 착용하지 않은 현장 작업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의 안전난간,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저렇게 사다리 사용하시면 위험합니다. 선생님. 아, 기장님은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경사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대 하나 없이 세워놓은 위태로운 사다리. 아웃트리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원칙적으로 사다리는 불가능한데 지금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해서 지금 A형 사다리가 사용 가능한데 2m 이상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안전모는 평상시에도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소 작업대든 안전한 설비를 사용하셔야 돼요. 명백하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현장에서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다소 충격적인 현실. 취재진의 눈을 의심케 한 상황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맥주캔 아닌가요? 아유, 이게 왜 여기 있어? 혹시 술 드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큰 냄새가 나는 거. 우리 위험한 작업하는데 어떻게 술 먹게 이래요? 결국 음주 작업자분은 현장에서 퇴장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장비와 함께 날인구는 맥주캔. 안전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눈 돌리기가 무섭게 위층 개구부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 포착. 그대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성공이잖아요. 이거 제대로 고정도 안 돼요. 아, 이게, 내일 모레 진짜 제대로 설치해야 할 예정. 일단 구조물을 나서 구조물을 다 껴서 아래 고정시키고 나가면서 이거 가게 되면 흙 빠지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근로자분들 수락사에서 멤버전에서 이거 여기 그렇게 지금 빨리 이거 막으셔야 돼요. 일단 이거 막으셔야 돼요. 저희가 바로 진행할 건데. 기계 발판도 다 빼놓고 작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빠져있는 작업 발판까지 인부들이 마치 고개를 하듯 발판과 발판 사이를 건너다니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작업 중 발판이 뒤집어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 규정상 작업 발판은 둘 이상의 지지물의 연결 또는 고정,
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 간격 틈새는 3cm 이하의 규격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안전 난간 역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난간대 높이를 균등하게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개부분은 안전 난간 또는 덮개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작업자는 다행히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도 이번처럼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의 안전을 굳게 지어 올릴 때 건물이, 가족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스크 쓰는 걸 깜빡했네. 에헤, 늘 하던 작업인데 별일 있겠어. 일단 하자.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몸에 튀었잖아. 이것까지만 작업하고 좀 이따가 씻자. 숨이 잘 안 쉬어져. 거기 누구 없어요?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잖아. 나도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건 물인가? 목마른데 잘 됐다. 잠깐! 경고 표지부터 확인해야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요. 경고 표지? 그게 뭔데요? 경고 표지는 화학물질이 가진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려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시예요. 그러니 작업하기 전에 용기에 부착된 경고 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죠. 여기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걸 경고 표지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경고 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방금처럼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고 표지에 나온 알 수 없는 용어나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명칭에는 화학물질의 제품명이 표시됩니다. 그 아래 해골 그림은 뭔가요? 그림 문자라는 건데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별로 9가지의 그림 문자를 지정해서 취급 물질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해골과 X자형 뼈는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중 급성 독성을 의미하고, 불꽃은 물리적 위험성 중 인화성, 자연 발화성 등을 의미합니다. 아, 이걸 먼저 확인했다면 물인 줄 알고 마실 뻔하지도 않았겠어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신호어에는 유해성, 위험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때 신호어가 위험, 경고에 모두 해당한다면 위험으로만 표시되는데요. 이는 경고보다 위험이 유해성, 위험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해성 종류나 정도, 사전 예방에 필요한 정보도 경고 표지에 있나요? 물론이죠. 경고 표지의 유해, 위험 문구를 통해 제품의 유해성, 위험성 종류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 문구에도 근로자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적합한 보호구 등을 확인해서 사고나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외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련 문의는 공급자 정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MSDS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경고 표지는 주로 MSDS 제2항의 유해성, 위험성 항목을 요약한 것인데요. 따라서 경고 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MSDS를 확인하면 됩니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특성, 취급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설명서로서 작업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군요. 그렇죠. MSDS 제도의 목적은 결국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등을 예방하는 데 있답니다.
경고표지와 MSDS가 근로자에게 왜 필요한지,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어떤 것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이제 정확히 알겠어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경고표지와 MSDS. 나와 내 일터의 안전을 위해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101동 1004호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